네, 이번 한 주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의 코너 정치예보관 신지효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10월 넷째 주 정치권 기상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처럼 좀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은 한 주인데요. 휴일인 어제 9개월 만에 고위당정협의회가 국회에서 열렸고 김기현 2기 체제로는 첫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내정돼서 곧 발표가 될 예정이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35일 만에 최고위로 당무에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26일 종합감사까지 마치면 국감도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번 한 주 예보관의 총평부터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좀 리셋을 하고 좀 새롭게 좀 뭔가 뭐 출범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구속영장 기각 후 본격적인 당무 복귀가 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김기현 체제의 경우에는 오늘 이제 인요한 혁신위가 출범하면서 그것 역시 이제 김기현 2기 체제니까요. 네. 리셋을 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 뭐 서초동에 뭐 법정 출석 때문에 가긴 했는데 국회에 등장하는 건 상당히 오랜만이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가장 뭐 새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체포동의안에 가결표 던진 5인방 지금 당원들은 징계해달라는 요청이 거세잖아요. 이거 어떻게 정리할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이 징계에 대해서는 뭐 저 작은 차이를 극복하자 누차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미룰 거라고 봅니다. 근데 미루는데 그럼 징계를 아예 없던 일로 할 것인가? 근데 징계를 한다면 뭘로 하죠? 법적 징계, 뭔가 민주당 내 기구인 윤리심판원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데 징계를 하는 부분. 예,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당헌 당규상에 뭐 명백한 위반 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결표 찍었다. 이건 뭐 당론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헌법과 국회법의 자유투표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징계를 섣불리 추진하다 보면요. 만약에 뭐 가결파 5인에 대해서 뭔가 징계를 뭐 당원권 정지 몇 개월 뭐 이런 걸 했는데 이걸 가지고 저기 법원에 가고요. 가처분 소송 내면요. 민주당이 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징계를 안 하느냐. 그게 아니고 저는 징계를 못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징계는 언제 하느냐? 공천 때 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뭔가 품는 것처럼 해도 공천권은 대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공천 경쟁 때 다 이렇게 떨어뜨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비명들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른바 이제 5인 플러스 뭐 윤영찬 의원 같은 분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냄비 속 개구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냄비 속 물이 서서히 끓는데 아예 그냥 너무 자극적으로 팍 끓어버리면 뜨거워하고 튀어져 나오는데 서서히 끓이면 서서히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어떻게 거기서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냄비 속 개구리 작전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재명 대표의 전략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분석을 좀 해주셨고 그런데 어쨌든 대외적으로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여야 할 것 없이 민생에 좀 주력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정쟁보다는 민생을 좀 챙겨달라 이런 거니까. 그런데 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이제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재판은 여러 번 출석을 했었는데 당무에 복귀하더라도 재판 일정이 일주일에 적어도 한 2번씩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집중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제대로 당무에 집중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그럼 뭐 이재명 대표 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나가 있더라도 당 대표로서 뭔가 당의 뚜렷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해 놓고 가면요. 뭐 그 대표 한 사람 없다고 그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게 뭐 1인 정당이고 뭐 사당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공당이라면 또 그다음 원내 사령탑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생하면 주로 이제 이 정기국회 시즌에는 예산과 입법을 통해서 민생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큰 방향을 제시하고 과제를 또 제시하고 그러면 재판 받더라도 뭐 충분히 못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보면은 그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 복귀 앞두고 있으니까 민생과 관련한 여야 대표회담을 또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 여기에는 별로 응답을 하지 않아 왔는데 이번에는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별로 받지 않으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1대1 영수회담, 옛날 표현인데 영수회담, 권위주의
시절에 예. 그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안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본인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네. 자신의 카운터파트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다. 예. 그래도 여야 대표가 좀 만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그러니까요. 좋겠는데 예. 일단 그 답을 확실히 하진 않았으니까 오늘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좀 질문이 나올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조금 짚어보고 싶은 게 요즘에 좀 활동을 네.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여러 가지 좀 SNS 글들을 좀 올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총선과 관련해서 민주당 단독 200석은 불가능하다면서 뭔가 이제 다른 류의 의원들 뭐 최강욱, 용해인 이런 사람들 예로 들면서 뭐 잘 키우면은 열 민주당 의원 안 부럽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약간 그 민주당 소속은 아니고 외곽에 있는 사람들, 네. 최강욱 의원은 물론 이제 민주당이 되긴 했습니다만 위성정당 출신이잖아요. 이런 의원들을 좀 띄우면서 네. 총선 의석수 얘기하는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담긴 속내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2020년에 열린민주당 같은 비례대표 저희 의석을 노린 예. 그런 거를 한번 해볼 용의가 있다. 조국의 속내가 드러난 거예요. 비례 예, 위성정당의 조국 비례당. 조국 비례당. 예, 조국이 간판인 비례당.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선거법 개정 여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관건이 되겠지만요. 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기존 선거법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야 양쪽에서 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성정당의 출연이 또 나오게 되겠죠. 근데 그 2020년 보면은 이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이 위성정당이었고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 그랬는데 네. 그때 뭐 최강욱, 손혜원, 뭐 김의겸, 뭐 정봉주 이런 사람들이 열린민주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열린민주당인데 그 정당 득표율이 5.4%였어요. 예. 5.4%하고 의석을 3석을 갖고 가는 거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때 비례대표 의석 획득을 위한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네. 뭐 6.8%인가 거기도 3석. 뭐 정의당이 9.7%인가 했고 비례대표 5석.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심상정해갖고 6석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열린민주당 같은 조국 비례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잘 키운 최강욱 하나 열민주 의원 부럽지 안 않다. 부럽다. 네. 그러니까 최강욱의 경쟁력이 그 정도로 있다. 그러니까 요번에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민주당 혼자 뭐 단독 200석 가능하겠느냐. 예. 그렇게 자꾸만 운을 띄우는 거 보니까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목소리를 내는 뭐 이런 이유도 네. 이렇게 총선에 있어서의 약간 비례정당을 염두에 두고 한다. 이렇게 네. 좀 해석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같은 의미로 좀 봤을 네. 때요. 요즘에 약간 신당설이 뭐 야권에서도 사실 조국 장관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뭔가 움직임 뭐 총선 앞두고 역할로 하려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지만 요즘에 그 신당론이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는 여당이잖아요. 네. 뭐 이준석 신당, 유승민 신당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부터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만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그쪽 당이 노리는 것은 그것 역시 어떤 방향? 비례당입니다. 유승민, 이준석 비례당, 반윤 비례당. 그쪽도 비례당이에요. 예, 왜냐하면요. 유승민 의원이 뭐 12월 중으로 결단할 수 있다. 그런데 예.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요. 최근에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천하람. 천하용인 천하람. 그 순천갑이 지금 당협위원장 하고 있는데 네. 대구에서 출마하면 그 대구 지역 언론인 모임에 가갖고 많이 좀 도와달라. 그게 무슨 얘기일까? 근데 천하람 그분이 뭐 국민의힘 그 대구 후보로 공천받아서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럼 천하람이 대구에 출마한다. 그건 몰라. 무소속 아니면 뭔가 신당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이 뭔가 무소속이거든 신당을 만들던 본인들이 그래도 가장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분들인데 두 네. 사람이 예. 두 사람 어디 출마해서 지역구에서 출마해서 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뭔가 신당을 만들어서 출마를 했을 때 네. 당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준석, 유승민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포용론자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뭐 저 전화 연결도 한대지만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네. 하태경 의원이라든가 예. 이 두 사람의 진단이 뭐냐면 두 사람의 파워는 어디서 나오는가?
뭔가 국민의힘 후보들을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킬 힘은 부족하나 약간의 그 떨어뜨릴 힘, 2, 3%뭐 이런 것들을 갖고 감으로써 떨어뜨릴 힘은 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뭐 어서 지역구 나와서 그 독자적으로 당선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저쪽에 뭐 그 몇 년 전에 열린민주당을 뭐 해서 했듯이 이제 이준석, 유승민이 합작을 해서 그 보수 중에 이제 자기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뭔가 그 한 3% 이상 득표를 하고 그 열린민주당이 5.4% 득표하고 세석 가져갔듯이 뭐 그런 모델을 노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근데 여기서 최대 딜레마가 뭐냐면요. 뭔가요? 비례대표는 아시다시피 여성 반줘야 되는데 13579 홀수는 보통 여성들이 여성을 주지요.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후보 중에 제일 좋은 번호는 몇 번이에요? 2번 아닙니까? 2번인데 그러니까 그 이준석 그 유승민이 주도하는 반윤 비례 신당을 만들었을 때 제가 봐서는 3% 투표할지 어떨지 3%는 돼야지 한석이 배당이 되잖아요. 근데 5% 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 2석 내지 3석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저기 비례대표 4번 남자 중에는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저기 김의겸 의원도 그때 열린민주당 4번이었잖아요. 4번이어서 안 됐잖아요. 뺏지 못 달았잖아요. 근데 김진애 그분이 그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그래갖고 승계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 비례 2번 아니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승민, 이준석 비례 신당에서 남자 2번을 누가 해야 되죠? 2번, 4번의 경쟁이 좀 치열할 수 있겠다. 서로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뭔가 근거가 있는 말씀이신 거죠? 비례 신당일 것이다. 제가 좀 그쪽 분들하고 친한 분이 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2번 이게 참 미미한 문제다. 이준석이 2번이냐, 유승민이 2번이냐. 그런 얘기까지 조금 들리고 있다. 사실은 이게 뭐 지금 그 두 사람 모두 대놓고 나 창당할 거다 탈당할 거다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제로 들고 얘기를 하는 게 당이 바뀌어야 되고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이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두 사람이 나가는 명분이 될 만한 게 바로 이 혁신위의 어떤 그 성공 여부일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일단은 이제 혁신위를 오늘 아무래도 이제 위원장 인선을 하고 띄울 것 같은데,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내정이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분이 오시면은 제대로 된 혁신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는 뭐 실패작이었다 하는 평가가 민주당 안팎에서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김기현 2기 체제 그렇게 되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가 일정 정도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분이 또 푸른 눈의 한국인, 뭐 특별기와 1호 뭐 그런 그것도 있고요. 또 순천, 우주의 중심이 순천이라고 강하게 믿는 분 아닙니까? 그러시죠. 그다음에 그 1980년 5.18 광주 민정운동 때 시민군의 그 영어 통역을 해준 분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국민 통합, 국민 화합 이미지에는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고, 일단 굉장히 혁신적인 마인드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인용한 신임 혁신위원장한테 좀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게, 강서에서 이번에 참패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서에서의 참패를 강서에서 치유받는 그런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참패를 했는지, 공천 과정은 적절했는지, 또 공약 뭐 빌라를 아파트로 뭐 이런 거 그 현지 주민들의 그 요구에 맞는 그런 거를 제대로 반영을 한 건지, 그다음에 그 열세 지역에서 빨간 점퍼 입고 그냥 때로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한 선거운동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또 평가는 어떤 건지, 그 다양한 그런 그 쓴소리 듣는 자리를 만들어서요. 쭉 쓴소리를 경청하고 그거를 다 집대성해서 우리는 왜 패배했는가 이런 리포트도 내고요. 그러니까 그 강서에서 패배지만 그거를 패배를 딛고 거기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서 주민들이 참 국민의힘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그 세게 회초리를 때렸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제대로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그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강서에서의 참패를
강서에서 치유받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실행을 한번 그거부터 실행해야 된다. 지난주에 뭐 신지호 전 의원이 그 얘기 해주셨으니까 강서에서 선거 패배했으니까 백서 만들어서 이거를 조금 총선에 앞두고 좀 적용을 해야 된다 그 말씀 주셨는데 인요한 교수가 일단은 임명이 된다고 해도 이제 혁신위원들을 꾸려야 될 거고 일단 조금 뭔가 작업이 시작되려면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력을 보면 뭐 순천 얘기도 해주셨고 통합에 있어서는 적임자다 하셨는데 예전에 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선대위 때 아니면 인수위 때도 국민 대통합 부위원장 지내셨고 보수 쪽에서는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새 인물이냐 아니면 그동안에 이제 당에서 뭔가 중요한 국면마다 일을 했던 분이라서 또 그냥 비슷한 사람 데려온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좀 나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보는 사람이 시각에 따라서 좀 참신하게 보일 수도 있고 이미 뭐 등장했던 인물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요한 신임 혁신위원장이 어떤 일들을 해내느냐. 거기에 의해서 저는 평가가 갈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은경 혁신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인요한 그 교수 신임 혁신위원장이 일을 적당히 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한번 하면은 확실히 그립감 있게 확실하게 뭔가도 하나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스타일이지 대충 뭐 그냥 이런 스타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총선 얼마 안 앞두고 하는 혁신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혁신위가 힘을 가지려면 공천과 관련된 어떤 이제 혁신 작업에 들어가야 힘을 가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하태경 비윤이지만 하태경 삼선 의원이 부산 포기하고 서울로 온다. 그 이후에 후속타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없죠. 후속타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다들 눈치만 보고 있잖아요. 지금 눈치 게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물꼬를 튀어주는 그런 역할을 혁신위가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혁신위가 꾸려지면 공천과도 연결되는 그런 작업들. 그다음에 이제 당풍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풍, 이게 당의 이 사업 작풍, 이 보수가 너무 그 이지고잉 하려고 그런다 이런 비판들이 당 안팎에서 많거든요. 그러니까 웰빙 정당이라는 웰빙 정당, 웰빙 정당. 그리고 어떤 신념과 가치를 위해서 과감하게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눈치 보면서 그냥 이권 뭐 이런 거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이 있는 이런 모습이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이 보수당의 그 뭐라 할까요 고질적 병폐인데 그런 그 사업 작풍을 좀 바꿀 수 있는 당풍 쇄신 뭐 이것도 굉장히 이번 혁신위원회에 요구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인요한 교수가 일단 내정은 됐고 뭐 호남 출신이기도 하고 국민통합의 적임자라는 얘기도 듣고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 또 국민통합면에서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어서 누구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이게 뭔가 신당론과 맞물려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한길 위원장 자체가 창당 전문가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실제로 신당을 만들어서 성공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력이 있다 보니까 뭐 여차하면 김한길 중심으로 하는 뭔가 보수 신당 빅텐트가 쳐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김한길 위원장은 이제 윤 대통령과의 각별한 그런 그 인연 때문에 이제 지금 뭐 중책을 맡고 있는데 이분이 민주당에서 오랜 기간 정치를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보수층 또 이런 사람들이 김한길 위원장이 여기 와서 그런 사령관 역할을 할 때 정서적으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김기현 2기 체제가 출범을 오늘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혁신이. 그러니까 2기 체제가 제대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고 나서 그래서 저는 그게 한 연말쯤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2기 체제가 나름대로 순항한다 싶으면은 뭐 김한길 비대위 이런 얘기는 싹 들어갈 거고요. 근데 여전히 뭐 좀 헤매고 있고 뭔가 국민들의 그 뭐랄까 만족도도 현저히 낮고 막 이렇게 되면은 강서 참패 이후에 그거를 수습하지 못하고 계속 좀 지지부진하다면은 그때는 뭔가 이대로는 안 된다 하면서 등장할 수 있는 게 뭐 비대위 뭐 이런 건데 그래도 저는요. 그때도 김한길 위원장이 뭐 비대위원장 되고 할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낮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김한길 위원장의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갖다 쓸 수가 있지만 김한길 위원장이 직접 이 주의봉을
그 행사하는 이거는 좀 쉽지 않고 그때 되면요 이제 장관들 중에 뭐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이런 수도권에 뭔가 소구력이 있는 이런 인물들이 또 당으로 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새 인물이 올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 근데 대통령이 바뀌는 과정에서 김한길 위원장의 어떤 조언이 많이 역할을 했다 이런 말들이 많이 전해지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념에서 좀 벗어나서 민생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한길 위원장이 확실히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하고 그게 수용이 되고 이런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건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념을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도 그게 이념과 민생은 동전의 양면이다. 확실한 올바른 이념이 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된 민생을 우리가 챙길 수 있다 그거였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강조점을 이제는 더 이상 이념에 대한 언급은 뭐 좀 적게 하고 이제 민생 위주로 간다. 그거는 뭐 그 전부터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었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제 첫 고위당정이 이제 김기현 2기 체제에서 첫 고위당정 열렸고 국회에서 특히 열어서 이거 좀 달라진 당청 관계를 보여주는 거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어제 보셨을 때 고위당정의 분위기가 뭐 대통령이 뭐 순방 떠나기 전에도 국민들의 절규를 들어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 현장에 나가서 좀 민생 목소리 들으라고 했잖아요. 좀 달라진 모습이 좀 보이시던가요? 일단 뭐 그 회의 장소가 국회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정 관계에서 당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왜냐하면 당은 늘 유권자들하고 접촉하는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현장의 민심을 그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당정 관계에서 원래 당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뭐 장소 옮기고 뭐 그런 식의 것들 그다음에 당이 먼저 제안하면 정부가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이 몇 개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시작이 불과한 거니까 좀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당이 주도해서 실제 정책으로 관철시키는 이런 모습이 좀 더 나와야 된다 보여집니다. 일단 어제는 처음 첫 단추를 낀 거니까 요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에 좀 불거진 이슈였는데 아무래도 민주당은 이걸 계속 키우려고 할 것 같습니다.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얘기인데 국정감사 때 지적이 된 부분이긴 해요. 근데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알려졌고 이제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좀 이슈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초등학생 이제 딸 학폭 의혹이 제기되고 7시간 만에 사표 수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순방에도 의전비서관이 사실 빠지면 안 되는 핵심 참모인데 의전비서관 없이 지금 순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반성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빨리 우리가 사표를 수리할 정도로 뭐 문제가 있으면 인정하겠다는 걸로 볼 수도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뭐 제대로 의혹 밝혀지기도 전에 그냥 꼬리 잘라버린 거다. 은폐 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즉각적으로 경질을 안 했으면 또 그냥 뭐 김건희 여사 얘기까지 꺼내면서 뭐 특수관계에서 나오는 감싸기 아니냐. 왜 국정을 이렇게 그냥 사감에 의해서 이렇게 중대한 인사 문제를 뭐 이렇게 그르치느냐. 분명히 또 그렇게 비판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경질했다고 해서 진상규명이 안 되나요? 아니잖아요. 경질한 거는 당연히 경질해야 되는 거죠. 경질했다고 진상규명 꼬리 자르기다 이런 비판은 좀 이상해요. 아니 만약에 이게 범죄 행위다. 근데 저도 충격적이었던 게 초등학교 3학년이 2학년을 폭행을 했는데 전치 구주다. 성인도 그렇게 전치 구주 나오는 폭행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다음에 뭐 전치 4주 이상의 폭행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구속 사유가 되는 정도예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구주다. 그것도 뭐 한 차례가 아니고 몇 차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엄청 충격적인 거고 그리고 그날 또 그 뭐 프로필 사진을 마침 또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으로 바꿨다라든가 이것만 보더라도 이건 안 되는 거죠. 그게 뭐 의도한 것인지 나 이런 사람이니까 우리 딸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그런 무언의 압력인지 아니면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것들로 봤을 때 더 이상 의전 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도 이제 그게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이상의 뭐가 있으면 그거는 뭐 민주당이 뭐 좋지 못합니까? 계속해서 진상규명 뭐 해가지고 할 수 있고 뭐 만약에 무슨 부당하게 그 학교에 개입을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 그러면 그게 뭐 고소고발감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사표 수리가 돼버리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하던 뭐 내부 감찰 같은 건 중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폐 시도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근데 예.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그 감찰 중단한다고 은폐가 되나요? 거기에 그 관련된 학교 그 예. 입막음이 됩니까? 그게 학부모들, 그 학생들, 옆에 목격자들, 그 학교 교사들 뭐 다 네. 있을 텐데요. 예. 예.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좀 즉각 반응을 하는 것도 예. 민심을 좀 여론을 살피고 좀 달라진 모습이다 이렇게 봐도 저는 될까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 쓴 사람 웬만해서는 저는 안 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좀 답답하다. 아니 그냥 뭐 하면 즉각 필요할 때는 좀 정무적 판단으로 경질도 하고 해야지 왜 네. 안 하느냐. 예. 과거에는 이런 비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 신속하게 경질하니까 신속하게 한다고 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통령의 예. 그 강서 패배 이후에 바뀐 모습 중에 하나다. 스타일이 바뀌는 것이다. 인사 스타일도. 민주당은 뭐 잘라도 안 잘라도 뭐라고 네. 했을 거니까. 어차피 그 예. 닥치고 반대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신지호 정치 예보관과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